안녕하십니까. 전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첫 주에 여러 가지로 이 클래스도 잘 안 열리고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이제 자료 다운받고 이러는 게 조금 힘드셨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갑자기 서버가 이제 많이 이용이 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 2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수업이 외국인 클리닉이잖아요. 인권 클리닉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좀 설명을 할 거예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범위 내에 있는 체류 외국인, 즉 이주민의 범위가 뭔지를 우리 한번 간략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수업에서는 또 클리닉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요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무적인 부분들 잠시만요. 시간 체크를 좀 해야 돼서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거고 오늘은 특히나 소장에 관련된 걸 좀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이 법문서 작성이라든지 모의재판에서 조금씩 다뤄보신 적이 있겠지만 오늘은 또 약간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과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소장은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과제 작성하실 때 제가 이제 과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작성하실지에 대해서 일단은 이 클래스에 올려둘 거예요. 그거 보시고 혹시나 변경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 클래스로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제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입국 관리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보시면 대한민국에 국적이 없는 자, 그죠? 국적이 없는 자를 이제 외국인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래서 외국에, 그러니까 해외 다른 나라에 국적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국적이 없으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무국적자라고 하잖아요. 그분들 전부 통틀어서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외국인 분들, 즉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하고 사회의 이제 그 결합 방법에 따라서 호칭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외국인 근로자 많이 들어보셨죠? 노동법 관계, 근로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법인데요. 여기 보면 결혼 이민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뒤에 보실 건데 비자 관련된 부분에도 결혼 이민자라는 언급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도 법적인 용어예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것이 별개로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난민 있죠. 이제 그 정말로 박해 공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난민법에서 요건들을 되게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용어가 다르죠.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 난민. 이렇게 지금 아주 간략히만 살펴봐도 벌써 4가지란 말이죠. 근데 이것들을 다 통칭하는, 이 용어들을 전부 통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이주민이거든요. 이주민이라는 것은 상주국을 변경한 사람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뒤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유엔의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에 따르면요. 이주민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 영토 밖에 있으며, 그죠? 국적이나 시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영토 밖에 거주하거나 이제 잠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국가, 그러니까 자기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그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른 국가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이주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엔의 이제 용어이고요. 거주국에서 난민 인정자, 귀화자 및 이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을 때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분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시거나 혹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유럽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 거주국, 그러니까 그 거주국에서 난민이라든지 귀화라든지 어떤 약간 안정적인 법적 지위잖아요. 귀화나 난민 인정을 받으면 이런 거 인정받지 못한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협정, 비자협정,
또는 다른 협정에 따른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헌법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죠?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권리를 규율하는 게 헌법이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든지 무국적자에 대한 그런 보호를 하는 것도 있죠. 당연히 있지만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제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것처럼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부르냐면 국적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아, 저 나라 사람은 누구야? 뭐 이렇게 저 나라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흔히 국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주민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국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을 단순히 외국인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체류의 변경, 그러니까 그 나라에 더 이상 있지 못할 만한 정말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신체나 이제 생명의 목숨을 위협을 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어쨌든 그런 국적이 아닌 체류의 변경을 주목해서 이주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옛날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광복 이전에 일제시대라든지 혹은 뭐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도 외국에 이제 이주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많이 도와준 단체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은 다 외국인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포섭을 해서 이분들의 인권이나 기본권들을 좀 이제 관해서 좀 주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아니라 이주민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법무부 그 홈페이지 가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20년 1월까지 나왔더라고요. 오늘이 지금 3월 20일이에요. 제가 이거 살펴봤는데 3월 20일 기준으로는 2020년 1월 것까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체류 자격별로 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인원에서 지금 보시면 비전문 취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전문 취업이 뭐냐면요.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업, 어업, 서비스업,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겠지만 그걸 비전문 취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비전문 취업이라고 해서 E9 비자를 지금 가지고 계시고요. 방문 취업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족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뭐 그 배우자의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가족관계 등으로 연고가 있거나 만 25세 이상 유학 중인 외국 국적 동포의 부모나 배우자 등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만약에 유학을 하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은 방문 초청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방문 취업 비자를 이제 사용해서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사증 면제, 이거는 되게 우리가 많이 아시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행 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경우,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자 면제되는 국가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비자 문제가 아니라 사실 현실적으로 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비자 면제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그죠? 그래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별로 단순히 관광만 열어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교육이나 뭐 어떤 가족관계나 이런 걸로 다 열어둘 것이냐가 굉장히 다르고 또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전체 모든 종류의 근로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근로만 열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비자 면제에 관해서 그냥 아니면 관광만 열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가마다 요건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요건하고 체류 가능 일자를 살펴는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사증 면제로 들어온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단기 방문도 많아요. 뭐 친척을 방문한다든지 친선 경기를 본다든지 공익적인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강습이나 학회 같은 거라든지 학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잖아요. 방문하는 게. 그런 것들 그리고 단체 관광까지도 C3 비자를 받아요.
그리고 관광 통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재외동포도 이제 비자를 별도로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나 직계 가족, 대학 졸업자, OECD 영주권자 등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보면 뭐 E9, H2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여기에도 가지번호 여러분 뭔지 아시죠? 3학년이니까. 가지번호라고 해서 원래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호증에 1호증, 2호증 이렇게 나가지만 1호증에 관련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면 1-1, 1-2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비자에도 큰 틀로 이렇게 나뉘지만 그 밑에 하위적인 분류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는 것만 알아만 두세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중요한 게 결혼 이민이잖아요.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국내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이 첫 번째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거. 그게 결혼 이민이고요. 그런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정되는 케이스가 또 있어요. 볼게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과의 혼인관계, 그러니까 사실상 혼인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나 모, 그죠? 그래서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이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할 필요가 조금 있어요. 그럴 때 혹은 이혼을 했지만 이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 그러면 이분도 한국에 남아 계셔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로 결혼 이민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자, 볼까요? 체류 외국인 현황이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최근 게 2018년까지 나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2014년 3.5%에서 2018년 4.57%로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연도별 결혼 이민자 현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년 대비 2.4%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정말 소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되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이 사건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지난 시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 취소해소예요. 원고는 누구냐? 원고는 네팔 국적의 어떤 분이셨어요. 그리고 원고의 전 배우자가 있어요. 여기 나오죠. 원고의 전 배우자는 내국인, 즉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나라 분이시고요. 근데 이분이 네팔에서 처음 만나요. 처음 만나서 혼인을 약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국제 결혼의 그런 시스템 안에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만나서 혼인 약속을 하고 거기서 혼인 신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오셔가지고 입국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한국 사람과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배우자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1년간 같이 살아요. 1년간 같이 사는데 이제 그 전 배우자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에 종사를 하시던 분이다 보니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네팔 국적의 이분은 이게 너무 한국에서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고 이 남자분이 한국에선 이래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뭐 모텔이라든지 고시원 같은 데서 숙식을 1년 동안 같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배우자가 전 배우자가 갑자기 그 원고, 그러니까 네팔 국적 여성분에게 지금 자기가 원래 한국에선 이런데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많이 벌어야 좀 집도 사고 여러 가지로 안정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기숙사가 있는 어떤 그런 일하는 곳에 들어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국이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그러면 알겠다. 왜냐면 한국어도 잘 못하시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본 사람이라고는 거의 남편이 유일하니까 뭐 다른 어떤 그런 수단 같은 것들, 소통 수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기숙사가 있는 그 곳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남편하고 다시 같이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또 잘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고생이 많네 이러면서 네가 준 돈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빨리 집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태가 점점 급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분도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폭언이나 폭행이 시작이 되고 거의 나중에는 이제 진짜 좀 심한 폭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돈을 언제 줄 거냐, 뭐 네가 빨리 돈을 벌어야지 이거 갖고 되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고 나중에는 자기가 어떤 여자를 데려와서 내가 이 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되게 심하게 말을 하면서 너는 네팔로 가버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사이에서. 그래서 이분이 너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다행히 어떤 단체를 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폭언과 폭행이라든지 갈취를 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정해진 거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달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연락처를 수소문해도 연락처 바꾸고 연락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이 됐고 이혼이 이제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 원고하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의 관계의 일이에요. 근데 이 뒤가 더 중요해요. 이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결혼 이주 관련된 비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은 자녀가 없었어요. 1년 동안 이제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요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혼인 생활, 그러니까 이 혼인 생활의 파탄의 귀책 사유가 온전히 이 전 배우자한테 있다라는 거를 이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고가 한국어를 못해요, 일단.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때 핸드폰을 당연히 안 사줬겠죠. 핸드폰, 사진기 당연히 없고요. 녹음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폭언을 했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증거가 없고,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맞아가지고, 근데 병원에 갈 수 있는 돈도 없었던 거예요. 막 고시원 살고 막 이럴 때는 조금 그래도 남자가 잘 해줬지만 이쪽에서는 누가 어떤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되게 그런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혼인 생활의 파탄이 누구한테 있는지. 차라리 소송에서 이 전 배우자가 나와가지고 좀 다퉜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혼인관계가 어땠는지 가사 조사를 받거든요. 그럴 때 혹시나 어떤 자료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공시송달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본인도 알고 심지어 상대방도 아는데도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자 요건 때문에 그래요.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이 이혼의 그러니까 혼인의 파탄의 이유가 온전히 전 배우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입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할 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통 우리가 말로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증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장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이혼은 돼 있고, 근데 이 이혼이 혼인 파탄의 이유가 이 전 배우자 때문이라는 거를 밝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분한테는 억울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외국에서 진짜 연고도 없이 우리나라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걸 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 국적에 있는 나라의 걸 다 정리하고 왔고, 의지할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이 나라의 특성상 한번 혼인을 했다가 돌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이분의 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체류 연장 신청 불허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어요. 이 사건의 쟁점이 가장 큰 것이 이 사건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하고요. 행정청의 제외한권 일탈 남용 여부였거든요. 혼인의 실체가 부존재했다라는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 여부예요.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증거도 없고 뭐 한국에 와가지고 혼인신고했다는데 고시원이나 무슨 모텔에서 생활했다 그러고 이름을 물어봤는데 모르고 이러니까 되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한국에서 일하려고 결혼했다고 거짓말한 거지? 라고까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게다가 남편하고 이혼 신고를 했는데 그것도 공시송달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이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일반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냐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고의 혼인 의사의 존재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혼인 생활이 존재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결혼하려고 온 거냐,
아니면 당신 그냥 취업하려고 잠깐 온 거냐? 이런 거죠. 그리고 주거가 왜 특정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설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자기는 한국이 진짜 그런 줄 알았으니까 자기가 믿고 어쨌든 혼인생활,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비교할 대상도 없었고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한국어를 모르고 남편도 굳이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그 고시원의 이름이라든지 호텔이 아니죠. 모텔의 이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혼 판결의 경위가 온전히 상대방의 귀책 사유냐, 당신의 귀책은 전혀 없었냐 라는 부분도 문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쟁점 중에 주요 검토 사항은 뭐냐면요. 여러분 소장 작성하실 거니까 이 부분 좀 잘 들어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 F6 결혼 이민 비자 있잖아요. 요게 내국인과의 혼인 관계를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이거든요. 혼인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자격 부여 요건, 그러니까 생계 유지 능력 등 좀 몇 가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건에 맞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비자를 발급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한 체류 자격 연장인데요. 원칙적으로는요,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출입국 관리소라든지 외국인 관서에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배우자와 동행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이제 제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당연히 이제 이분이 뭘 잘 모르시니까 이 남편분이,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전 배우자가 같이 가서 한 거예요. 다 일 처리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분이 어떤 뭐 한국의 시스템을 알지도 못하고 이혼했으니까 당연하게 등본도 못 뽑잖아요. 그러니까 첨부를 못한 거죠. 그리고 혼인관계 해소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체류 자격 소멸하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예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관계 해소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배우자의 사망, 귀책 사유 없는 이혼, 그러니까 뭐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사유 중에 지금 우리는 귀책 사유 없는 이혼을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 요건 있잖아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돼요. 근데 외국인, 특히 이주민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이민해서 오겠다고 했을 때에는 보통 배우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한국어도 가르쳐드리고 여러 가지 네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왔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분들이 뭐 한국어를 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 자유롭게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일단 말이 돼야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도 나누고 뭐 밥도 같이 먹고 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그렇다면 본인이 말하자면 학대를 당한다거나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뭐 이게 싫으니까 난 나가야지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고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소장을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기록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여러분이 실무 수습을 간다든지 혹은 뭐 나중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민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엔 시간이 없잖아요. 다만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소장을 작성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간략히 살펴볼게요. 소장에서는 원고하고 피고를 특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피고를 특정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도 틀릴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게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원고로서 피고에 대해 어떤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법적 책임이 없어요. 이 청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패소하죠.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당사자는 재판에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판결문에 나오는 그 당사자만 법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만 강제 집행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한테 하면 패소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좀 특수한 경우가 있거나 이분이 뭐 안 나오거나 이래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도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대상이 아닌 경우,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되고요. 성명은 보통 한글로 표시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공익적인 사건들을 할 때 괄호 안에다가 외국인 분들의 경우에는 영문이라든지 이런 실제 언어들로 표시를 한 적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건 예외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주소는 당사자 특정 및 관할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요. 소송 서류의 송달 장소로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송달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고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소장 작성하시는 분들, 그죠? 원고니까 이거를 열심히 써요. 열심히 써가지고 상대한테 보내야 돼요. 이 사람이 안 받으면 결국은 공시 송달로 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송달이 안 되게 되면 소송이 굉장히 길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혹시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를 정확히 쓰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소재기 씨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전화번호는 알아요. 아니면 심지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의 아이디를 알아요. 그런데 그 외 정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소재기 나는 못하냐? 라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좀 힘들긴 해요. 근데 힘들긴 한데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여러 가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이제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냈을 때 법원이 주소가 없으면 보정명령을 내려요. 그럴 때 그 보정명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조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소를 내가 설령 지금 당장은 모른다고 해도 아예 방법은 없는 건 아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처음에 확정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은 그 당사자와 관계 있는 기관 등의 사실 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할인데요. 관할은 제2조에 보시면 보통재판적이 있잖아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을 하죠. 그쵸?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사람의 보통재판적이라고 해서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죠.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요.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그러니까 주소, 거소, 마지막. 그죠? 마지막 주소. 이 세 가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이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 중앙지방법원이 아니고 수원지방법원이더라. 이러면 이송하게 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송하게 되면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송까지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송하게 되면 이 재판부에서 보고 다시 변론기를 잡는 데까지 또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 지연의 소송 지연의 원인이 되니까 웬만하면이 아니죠. 웬만하면이 아니고 당연히 관할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전속관할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전속관할. 그럴 때 이거를 잘못했다. 그러면 절대적 상고 이유가 돼요. 판례 한번 볼까요, 우리? 자, 대법원이 2008년 7월 10일에 선고한 2008-1776이 판결이 있어요.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해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법원 관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원고가 중앙지방법원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법원까지 이송됐어요. 이게 대법원이잖아요. 근데 1심에서 한 것들이 잘못됐다. 중앙지법에서 했었으면 안 되는 거였다라고 해서 파기를 하고 대법원이 다시 가정법원으로 환송했어요. 그러니까 1심부터 다시 진행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1, 2, 3심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다시 다 파기되고 가정법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의뢰인 입장에서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시간도 그렇죠. 비용도 그렇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소장 작성 요령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청구 취지를 먼저 볼게요. 소송의 목적인 권리라든지 법률관계에 관해서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판결을 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기록형 쓸 때 청구 취지 어떻게 쓸 것인지 많이 배우셨죠. 그쵸? 여기 보면 소송의 결론인 판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 판결 주문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달라지잖아요. 이건 시험에서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괜히 그냥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 쓰면요. 판결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의도한 거하고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A라고 썼으면은 굉장히 잘 나왔을 판결이 A 다시 혹은 B라고 쓰면 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순 명료하게 기재하는 거죠. 그리고 인용될 경우에는 이거 중요해요.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할 때는요. 여러 가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끼리 조금 양보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너한테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주 간혹이지만 아니면 뭘 해준다든지 이렇게 강제 집행 안 되는 것들이지만 그런 요건을 조금씩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구 취지엔 안 돼요. 무조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소재기 시에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임금사건들 간혹 하다 보면 임금사건들도 좀 변동이 있거든요. 뭐 수수료율이라든지 혹은 뭐 이익에 따라 어떤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이득 회사가 진정으로 얻었던 그 이득이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소송 통해서 이제 그런 검증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신청이라든지 확인을 하면서 나중에 총액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최초에는 내가 아는 범위까지 일단 작성을 해놓고 그 전제로 나중에 금액이 명확히 확정이 되면 청구 취지 변경하겠다라고 재판부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웬만하면 당연히 특정을 해야 되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 뭐 예를 들면 공사대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내가 나중에 정확히 산정된 것으로 다시 한번 청구 취지를 변경하겠습니다. 라는 전제하에 소장에 간략한 개요를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무를 배우시니까요. 변호사 실무라든지 민사 실무 같은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 기록형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청구 원인도 중요하죠. 청구 취지는 강제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청구 원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주장해요. 내가 예를 들면 상대방한테 10억을 달라고 청구를 하잖아요. 이 청구의 근거가 뭔지 법률적인 원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했다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권리라든지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예요.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특정하는 거죠. 원고가 주장 입증하고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민사 같은 경우 민사는 변론주의잖아요. 그러면 원고는 막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했다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니 이만한 손해가 있고 이 행위는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였다. 그러니까 나에게 네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된다 라는 취지로 소장을 이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피고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나 이런 불법행위 한 적이 없는데 이 행위가 있다고 하자. 설령 그렇다 해도 네가 이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건 아니야. 네가 손해를 입은 그 행위, 그 결과는 너의 다른 행위 때문이야 라는 것들로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청구 원인에서 어쨌든 간에 원고가 처음에 피고가 반박하는 내용에 대응하는 그런 청구 원인을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피고의 항변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간혹 잘 없는데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고가 다 인용하려고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으니까 내가 안 나갈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간혹 어떠한 사유로 해외에 계시면 근데 그거를 원고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갑자기 아프셔서 어디 병원에 계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송달을 못 받는, 전혀 이제 알 수 없었던 경우도 있고, 혹은 알지만 뭐 중요해? 약간 이러면서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있잖아요. 이래서 피고가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청구 원인만으로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관계를 적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변론주의 원칙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권리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그 뒤에 볼 건데요.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의 경위, 그 다음에 사안에서 문제되는 법률적 쟁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법률적 쟁점은 그냥 제목화하면 가장 좋아요.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소장 작성 요령에서 이제 이것들을 쭉 청구 원인까지 잘 작성하신 다음에 결론까지 쓰시고요. 결론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수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입증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송은 사실관계 너무 중요해요. 그쵸?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증거예요. 왜냐면 쌍방이 다 다른 얘기 하는데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명확하게 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입증 방법이 원고, 지금 소장 작성하시는 분들, 원고는 갑 1호증, 2호증, 그죠? 그리고 피고, 을 1호증, 2호증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관련된 거라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혹은 주식회사라든지 어떤 법인 같은 경우도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같은 거 있어요. 등기를 내셔야 되고요. 매매계약서라든지 진료기록, 영수증, 합의서 뭐 이런 것들을 내는 거예요. 첨부 서류는 이 소송 위임장, 소장 부분, 입증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 내시면 되고요. 작성 연원을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뢰인한테 송부할 때에는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작성한 날짜를 작성해가지고 의뢰인들한테 송부를 하고요.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우리가 재판부에 제출하는 날짜 그걸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작성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 작성하시는 분들 원고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고의 대리인, 변호사 누구 한 다음에 옆에 도장을 찍어요. 그 도장에 보통 변호사라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거를 찍어가지고 제출하시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법원은 관할,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지금 이 사건은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할을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양주는 의정부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지방법원이었어요. 관할이. 인지를 첩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인지를 첩부하지 않으면 각하의 대상이 되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소장 양식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원피고 쓰셔야죠. 근데 보면 이름 있고, 그 다음 주소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 누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피고도 마찬가지로 성명, 주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다간 이 소송의 종류가 뭔가에 대해 쓰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청구 취지에서 1, 2, 3인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간략하게 구성해보면 보통 이렇게 되고 1번에는 구하는 금액이라든지 자기가 요청하는 것들을 넣고요. 2번에는 소송 비용.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죠? 그리고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돈을 지급해달라는 거라면 가집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되고요. 청구 원인에다가는 당사자 간의 관계를 제일 먼저 쓰셔야 돼요. 이 A와 B는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이 사건의 경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그리고 피고의 불법 행위의 책임, 예를 들어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어떤 쟁점을 목차에 좀 넣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증 방법, 날짜, 그리고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누구. 그 다음에 관할. 아시겠죠? 이게 간략한 틀이에요. 그 외에 첨부사항이 있어요. 판례 제시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판례를 꼭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처음 써보시니까 과제 같은 경우에 존댓말로 쓰는 경우들이 거의 없잖아요. 과제는 보통 에세이 같은 거니까는 일반적인 평문의 형태로 쓰는데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재판부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댓말의 형태로 쓰셔야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판례는 본문에 제시하는데요. 전문을 그대로 제시하실 경우에는 쌍따옴표를 하셔가지고 판례 내용을 일단 삽입을 하시고요. 그 뒤에다가 판례 번호를 명확하게 선고한 날짜까지 해서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보면 법원, 판결 일자, 사건 번호 순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로앤비라든지 혹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오잖아요. 대법원을 비롯한 거기에 나오는 판례 번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런 형식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판례는 그대로 붙일 거면 그냥 쌍따옴표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언어로 이걸 바꿀 거라면 존댓말의 형태로 바꾸셔야 된다. 그 서면은 무조건 존댓말이 원칙이다 라는 거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서면 작성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이제 가공한 게 있어요. 그거를 올려드릴 거예요. 실명 당연히 없고요. 다 가공한 정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 게시판에 1화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공지에 올려드린 거 보셨죠? 이 클래스가 접속이 너무 폭주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학교에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강의 자료는 이 클래스가 아닌 다른 저희 개별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메일을 보내셔가지고 개별로 다른 클라우드를 통해서 올리도록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 클래스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강부터는 자료 저희도 올릴 수가 없어요. 이 클래스에.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링크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2강 2 자료하고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는 그 과제용 자료가 따로 있어요. 그걸 보시고 소장 작성하시는 분들이 장황하게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서 한번 명확하게 써보시고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내가 시험을 본다, 혹은 내가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취업을 할 때 한번 이걸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겠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써보시면 되고요. 쓰실 때는 당연히 책 참고하셔서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공법 영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 써보셔도 돼요. 내가 시간 맞춰 썼을 때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를 한번 지금 초반이니까 테스트하는 형태로 한번 알아보셔도 돼요. 이거는 반드시 3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보시면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라고 하면 그것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시간 조절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옆에 스톱워치 같은 거 켜놓고요. 이게 내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직 지금 다음 학기 2주 이후에 지금 오늘 제가 일주일 먼저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니까 저는 오늘 3월 20일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건 그 다음 주일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학교나 이제 다른 학교들에 굉장히 논의가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일단 학교에서는 어쨌든 개강하고 2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시점까지는 온라인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요 현장 강의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혹시나 학교에서 다른 사태를 보시고 다른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 클래스 공지를 한번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공지사항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